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해외 시장 소식을 가장 빠르게 만나보는 시간, 해외 선물 신세계 리턴즈의 손자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는 연말 랠리를 이어갔습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약 40년 만에 가장 빠른 속도와 더불어 가장 높이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3대 지수 모두 상승 마감했는데요. 특히 S&P 500 지수는 신고가를 새로 썼습니다. 미 10년물 국채금리는 1.5%대에서 1.4%대로 내렸는데요. 이에 기술주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달러 인덱스는 계속해서 96선 부근에서 거래되면서 제한적인 움직임을 이어갔는데요. 이에 골드는 강보합권인 1,784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국제유가는 오미크론 변이에 대한 우려가 진정되면서 오름세를 이어갔는데요. WTI가 1%가량 오르면서 배럴당 71달러 선에 장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또 따뜻한 연말 보내실 수 있도록 또 신세계 리턴즈에서 주말 무료 특강도 준비했는데요. 월요일과 화요일 출연하시는 성견 마스터님께서는 일요일 밤 9시 30분에 내년을 미리 준비해서 나스닥과 오일 그리고 미니 다우를 점검해 주실 예정입니다.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샵 008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또 이 밖에 해외 선물과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 있으신 분들은 노란톡 통해서 질문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샵 0082번으로 신세계라고 세 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거나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캔하고 입장하시면 되는데요. 보내주신 질문 내용들은 방송 중에 마스터님과 함께 실시간으로 모두 해결해드릴 예정이니까요. 지금부터 바로 빠르게 질문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해외 선물 신세계 리턴즈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마스터 화면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네, 월요일은 선견 선생 마스터님과 함께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인사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예, 성견 마스터입니다. 일주일이 굉장히 조금 짧게 느껴집니다. 요즘엔 정말 연말이기도 하고 12월 굉장히 많은 이슈들, 뉴스들 아직까지도 나오고 있고 연말, 내년 초까지 굉장히 많은 뉴스들 나올 것 같습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 정보 되는 것들 많이 가져왔습니다. 함께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세계 리턴즈에서 또 든든한 투자 전략 챙기시면서 기회의 장속, 수익 많이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시각 오후 10시 58분 지나가고 있는데요. 먼저 오늘의 이슈부터 체크해 보시죠. 나스닥은 물가 상승률 예상치가 부합하면서 안도랠리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골드는 전월 대비 상승한 11월 소비자 물가지수에 해지용 투자가 유입됐습니다. 오일은 오미크론 우려 완화와 달러화 약세에 강세를 보이며 주간 단위 8.2% 상승했습니다. 유로 FX는 고인플레이션 장기화에 자산 매입 축소 가속도가 전망되며 달러 인덱스가 하락했습니다. 나스닥부터 유로 FX까지 오늘의 주요 이슈 체크해봤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나스닥과 관련한 외신 기사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가져온 외신 기사 제목은요. Fed is expected to speed up and the bond buying and signal interest rate hikes are coming 이라는 제목입니다. 12월 FOMC 회의에서 테이퍼링 가속화와 금리 인상 시그널이 기대가 된다라는 제목인데요. 내용을 살펴보면 현지 시간 12일 CNBC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미 연준은 테이퍼링 종료를 가속화하고 또 2022년에 금리 인상을 시작할 것이라는 신호를 FOMC 회의에서 보낼 것으로 시장에서는 널리 예상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연준의 메시지에 큰 변화가 담기거나 금리 인상에 대한 내용이 예상보다 더 공격적이지 않는다면 시장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DWS 그룹의 최고 투자 책임자인 데이비드 비앙코는 채권 시장은 연준이 인플레이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위안을 얻고 있다라고 말했는데요. 비앙코는 내년 2번의 금리 인상을 예상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6월에 0.25% 금리 인상에 나설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파월 의장은 14일에서 15일 양일에 걸친 회의 이후 15일 수요일 현지 시간 오후 2시 30분에 기자들에게 브리핑을 할 예정인데요. 미 연준은 오후 2시에 성명을 발표할 때 경제와 인플레이션 그리고 금리에 대해서 분기별 전망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요일에는 생산자 물가지수 발표도 앞두고 있는데요. 크레딧 스위스의 패트릭 팔프리 전문가도 연준이 금리 인상에 가까워지면서 시장의 초점이 경제에 크게 집중이 되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또 그는 강력한 경제로 인해서 중앙은행이 금리 인상을 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시장은 계속해서 우상향할 것이다라고 내다봤습니다라는 내용의 기사였습니다. 네, 시장은 이제 또 내일 있을 FOMC 회의, 또 미 연준의 입에 주목을 하는 모습인데요. 또 곧바로 이어서 ECB 회의가 또 줄줄이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중요한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마스터님과 함께 보다 더 자세하게 시장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스터님 먼저 월요일이니까 또 지난주 시장에 대해서 복귀 말씀해 주셔야 되겠죠? 네, 지난주 시장 복귀하고 네. 이번 주 시장 전망 이슈들을 제가 체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PPT 네, 자료를 좀 보실게요. 자, 앵커님께서 지금 CNBC 뉴스 소개를 해주셨는데 노란 톡방에 들어오시면 제가 새벽에 6시부터 7시 사이에 아침 브리핑 올려드리는 기사하고 동일한 기사를 지금 올려주셨습니다. 시장의 이목은 다 똑같습니다. FOMC 얘기를 지금 잠깐 좀 해보겠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목요일 새벽 4시입니다. 새벽 4시에 FOMC 발표가 있죠. 금리 결정이 있고요. 이번 주에 주요 지표라고 해서 제가 위에 체크를 좀 해놨는데요. 금리 결정하고 FOMC 기자회견이 있습니다. 자, 4시에서 4시 반 사이에 굉장히 큰 변동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올해 마지막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금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점도표라고 하는 게 있는데 점도표도 공개가 될 것이고 파월이 직접적으로 기자회견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서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오늘 제가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 거고 아무래도 이제 수요일하고 목요일 날 우리 해왕 전문가님께서도 집중적으로 좀 말씀을 하실 것 같은데 FOMC가 이번 주에는 그냥 핫 이슈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세계의 모든 눈이 여기에 쏠려 있다라고 그냥 생각을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관전 포인트는 그거죠. 일단은 테이퍼링 속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11월과 12월은 기존대로 가고 있는데 예상은 지금 1, 2, 3월이죠. 1, 2, 3월에 기존에 150에서 300으로 2배 올릴 것인가가 굉장히 큰 이슈가 될 것이고 2배 올린다라고 하는 건 내년 3월에 테이퍼링을 끝내겠다. 기존에 내년 6월에 끝내겠다라는 테이퍼링을 내년 3월에 끝내겠다. 그런 겁니까? 금리 인상은 굉장히 더 가속도가 될 것이고 금리 인상은 지금 2번에서 3번 정도 예상을 하는데요. 일단 3월에 끝난다라고 하면 테이퍼링이 3월에 끝난다라고 하면 4월, 5월에는 바로 금리 인상 결정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내년에는 최소한 2번입니다. 최소한 2번 금리 인상이 된다. 금리 인상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도 하나의 이슈기는 한데 0.25% 정도 2번 일단 예상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테이퍼링을 빠르게 끝낸다라고 하면 그래서 이번 주 주요 지표하고 목요일 새벽 4시 FOMC 관전 포인트 이렇게 일단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금리 인상이 되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 것인가, 미국은 어떻게 될 것인가. 자, 일단은 제가 히스토리에 대해서 저번 주에 설명을 드렸는데 금리 인상이 발표가 되고 실질적으로 금리 인상이 되는 그 시점까지는 주가는 증시는 일단 조금 오르는 경향이 있다. 마지막을 볼 것이라고 제가 설명을 좀 드렸죠. 그리고 금리 인상 후에는 급격도로 시장이 하방 경직성을 나타낼 것이다. 이게 일단 히스토리고요.
자, 저번 주에 소비자 물가 지수가 1982년도 이후에 최고치로 뽑았습니다. 자, 전년 대비고요. 전년 대비해서 지금 예측이 6.8%였는데 발표가 6.8%로 됐고, 자, 전월 대비입니다. 전월 대비해서 예측이 0.7%였는데 지금 발표가 0.8%로 됐습니다. 제가 이거 라이브로 저도 이제 방송을 하면서 지켜봤는데, 저는 사실은 처음에 예측보다 높을 것이다라고 일단은 그렇게 봤어요. 왜냐하면 미국장 나스닥을 포함한 3대 지표 S&P 나스닥, 미니다우뿐만이 아니고 골드까지 굉장히 상방으로 치솟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발표는 일단 예측과 동일하게 됐다라는 거고, 사실 이게 굉장히 뭐라고 표현할까요? 조금 웃긴 현상이거든요. 뭐냐면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소비자 물가지수나 생산자 물가지수나 다른 지표들이 견딜 수 있을 만한, 물론 이제 견딜 수 있을 만한 그런 범위이기는 하지만 굉장히 인플레이션이 높아진다라는 그 예상 속에서 실질적으로 발표가 굉장히 높게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이게 시장이 내려가지 않고 시장이 상방으로 계속적으로 뻗는 이런 아이러니한 모습을 일단은 보였다는 건데, 여러 가지 관측이 나오지만 제가 방송 중에도 여러분들한테 채팅을 좀 많이 받았거든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이렇게 높이 나오는데, 지표가 이렇게 높이 나오는데 왜 계속적으로 상방을 치는지에 대해서 미국장이 제가 채팅창으로 굉장히 좀 많은 질문을 받았습니다. 결론은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여러 가지 기사와 여러 가지 분석들이 나오는데 시장은 이미 이 정도 발표, 이 정도 예측을 하고 이 정도가 실질적으로 나올 것이다라는 예측을 하고 있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제가 지지난주에 한번 말씀을 좀 드린 적이 있습니다. 방송에서 7.2%까지 봤습니다. 7.2%까지 치솟을 것이다 라는 예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11월 10일 거를 보면 지금 6.2%가 발표가 됐는데요. 이게 어떤 그 선을 한계를 넘게 되면 이게 서프라이즈죠. 6.2%가 지금 보시면 아시다시피 2021년에 6%대가 존재를 하지 않습니다. 근데 6%대를 찍었죠. 이때 시장이 굉장히 많은 하락을 했고, 자, 한 번 예방주사를 맞았던 거예요. 11월 달에 예방주사를 맞아서 12월 달은 7.2%까지 예측을 하는 곳도 있었습니다. 근데 예측과 발표가 6.8%로 동일하게 나왔고, 그 전날 굉장히 조금 뭐라고 할까요? 그 우스운 재밌는 장면이 하나 있었는데, 바이든이 갑자기 인터뷰를 했죠. 예, 갑자기 인터뷰를 해서 물가지수가 높게 나올 것이다 라는 그런 얘기를 갑자기 했습니다. 바이든이.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예방주사를 좀 맞았고 예측과 같게 갔기 때문에 시장 참여자들은,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시장 참여자들은 그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지금 시장이 움직인다라고 생각을 해서 시장이 굉장히 높이 상승을 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다라고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좀 팁을 드리자면, 이제 실제로 실전 매매나 이런 거를 할 때 지표값에 중점을 두지 마시라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뭐 예를 들어서 지표가 좋게 나온다, 그래서 나스닥이 무조건 위로 올라간다, 이런 것은 명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지표값은 여러분들이 큰 그림, 기본적 분석을 하실 때 그때만 일단 참고를 하시면 되고, 어느 때 무슨 요일날 어떤 시간에 어떤 중요한 지표가 있으니 이때는 매매를 굉장히 삼가하거나 아니면 굉장히 조심하게 하거나 이런 정도로 여러분께서 활용을 하셔야지, 지표값에 대응을 해서 지표값으로 이 시장을 판단하시면 안 된다라는 게 지난주 소비자 물가지수를 통해서 여러분들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소비자 물가지수가 굉장히 높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크게 상승을 했다라는 거죠. 자, 이번 주 이슈를 좀 잠깐 볼게요. 미국 부채 한도 협상 상원 통과를 했습니다. 지금 11월 말과 12월 중순까지의 이슈 중에 제가 뽑아놓은 것들이 디폴트도 하나 있었죠. 디폴트는 뭐 가지 않을 거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일단 디폴트 사태는 없는 걸로 여러분들이 그냥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린플레이션이라는 용어를 제가 조금 소개를 해드릴 텐데, 그린하고 인플레이션의 합성어입니다. 제가 노란톡에 매일 올려드리는 아침 브리핑은 해외 경제 뉴스, 해외 증시 상황뿐만이 아니고 국내 뉴스도 제가 브리핑을 해드리는데요.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우리나라 한국의 이제 대기업들이죠. 대기업들은 무조건 태양광 설치를 해야 됩니다. 요즘에 탄소 중립, 뭐 태양광 해서 공해를 줄이기 위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잖아요. 네, 그린플레이션이라는 신조어가 일단은 생겨난 것 같은데요. 이게 뭐냐면, 자, 알루미늄이나 리튬이나 마그네슘 이런 것들을 쓰지 않으려고 하죠. 이제는 탄소 중립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친환경적이라고 일컬어지는 전기차나 아니면 탈원전으로 인해서 어떤 에너지 자원을 우리가 공급하기 위해서는 태양광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런 전기차나 태양광 같은 시설이 알루미늄이나 이런 마그네슘, 구리 같은,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많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친환경을 목적으로 이런 것들의 공급을 줄이는데, 친환경의 어떤 제조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겁니다. 대표적으로 알루미늄, 리튬, 마그네슘 일단 말씀을 드리는데요. 공급은 작아지고 친환경을 위해서 이런 수요는 폭발을 하죠. 자, 공급과 수요가 두 가지 전부 가격 폭등을 이루게 하는 것, 이거를 그린플레이션이라는 신조어가 나왔고, 사실 이거를 제가 설명을 드리고 소개를 시켜드리는 이유는 앞으로 이제 탄소 중립이 뭐 지금뿐만이 아니고 나아가야 될 길이기 때문에 이런 가격에 대한 인플레이션이 나타나는 현상이 앞으로 좀 지속이 될 것이다라고 해서 제가 오늘 처음 설명을 드리는데 앞으로 좀 종종 설명을 드릴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 이슈고요. 자, 인플레이션은 일단 당분간 지속될 듯 보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인플레이션 두 가지를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플레이션은 수요견인 인플레이션과 공급견인 인플레이션이 있다. 수요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컨트롤을 할 수는 있습니다. 통화량 정책으로 일단은 수요 인플레이션은 컨트롤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공급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공급견인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원자재나 특히나 이제 원유 가격이 굉장히 조금 높아졌기 때문에 어떻게 컨트롤을 지금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인플레이션은 당분간 지속될 듯 하고요. 요거를 제가 이제 중국 시장의 다변화라는 걸 제가 조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한국은행에서 발표를 한 중국의 중장기 성장을 제약하는 구조적 리스크 요인에 대한 평가 보고서라는 거를 제가 짤막하게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우리 이제 미국 시장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여러분 대중국에 대한 수출 의존도, 그리고 제조업 중심에 대한 수출 그리고 수입이 굉장히 조금 많기 때문에 중국 시장을 지금 조금 좀 봐야 될 필요성이 좀 있어요. 중국이 지금 안 좋다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죠. 자, 성장세가 둔화되는 흐름이 이어질 전망이라고 한국은행 보고서에서 일단 얘기를 하고 있고요. 최근 겁니다, 여러분. 자, 조금 제가 읽어드릴게요. 최근 헝다 사태, 전력난, 고강도 방역 정책 등의 영향으로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다. 이 밑에 거를 사실은 좀 보셔야 됩니다. 자, 제가 거의 모든 지표는 지금 부진이라고 계속적으로 일단은 말씀을 드리고 있고, 자, 중요한 건 이건데요. 부동산에 관한 문제 제가 짚어드린 적이 있죠. 여기 밑에 보시면 기업 규제 강화 등이 성장 둔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기업 규제에 관한 것은 제가 저번 주에 디디추싱이라는 회사를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뉴욕 거래소에 상장이 됐었는데 지난 6월에 상장이 됐는데 중국의 규제 때문에, 중국 당국의 규제 때문에 자진 상폐를 했다라는 뉴스를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린 적이 있죠. 기업 규제 강화 등이 성장의 둔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외 여건들이 좀 안 좋아졌고요. 주요 경제 지표 보시면 굉장히 많이 하락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최근에 저번 주였죠. 인민은행입니다. 중국의 국책은행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중국의 인민은행이 12월 15일입니다. 지준율이라고 하죠. 지급준비율입니다. 지급준비율을 0.5% 인하한다고 발표를 했다라는 겁니다. 자, 지준율 같은 경우에, 지급준비율 같은 경우에 제가 짤막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은행이 어느 정도의 금액은 꼭 갖고 있어야 되는 게 지급준비금이라고 일단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은행에다 예금을 해요. 한 1억 정도 예금을 한다라고 하면 은행의 주 수입이 뭔가요? 이자인데 이자 수입이거든요. 자, 우리가 은행에다가 한 1억 정도를 맡기면 은행은 예를 들면 9천만 원 정도를 기업에 대출로 보내주게 됩니다. 그래서 다달이 이제 기업도 은행에 이자를 주고 사실은 이 이자 부분이 기업 대출의 이자 부분이 우리가 생각하는 은행의 주 수입원입니다. 그래서 은행은 한 1억 정도의 예금이 있다라고 하면 9천만 원 정도를 우리 기업에게 대출로서 뿌려주고 1,000만 원 정도를 갖고 있습니다. 왜죠? 내가 이 은행에다가 예금을 맡겼는데 오늘 당장 돈이 필요해. 그러면 내가 100만 원 뽑아달라, 500만 원 뽑아달라 은행에다 요구를 해야 되죠. 그러면 은행은 그 현금을 은행 금고 안에 갖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지급준비금이고 지급준비율입니다. 자, 근데 지급준비율을 0.5% 인하하였다라는 뉴스는 뭐냐면 무슨 뜻이냐면 은행에서 갖고 있어야 되는 이 지급준비금을 시장에다 뿌렸다는 얘기예요. 예, 민간 시장에 뿌렸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거는 무슨 얘기냐? 중국은 지금 굉장히 경제 성장률도 낮아지고 있고 내년 경제 성장률도 굉장히 좀 낮아질 전망이고요. 중국은 굉장히 좀 어려운 상태입니다. 코로나로 더 어려워졌는데 원유값 상승, 원자재값 상승 등으로 굉장히 더 어려운 지금 상황에 처해 있어요. 그럼 여러분 경제를 활성화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통화량을 늘려야 됩니다. 유동성 공급을 해야 됩니다. 미국처럼 유동성 공급을 해야 되죠. 예, 돈을 뿌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국책은행의 지급준비율을 낮춰서 그 남는 돈을 시장에 뿌리고 있다라는 현상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이거를 갖고 온 이유는 뭐냐면 자, 중국의 향후 15년 동안의 경제 성장률을요. 한국은행에서는 2% 후반대에서 4% 후반대까지 일단은 보고 있습니다. 자, 경제 성장률 잠깐 보면 자, 2000년대부터 쭉 보시면요. 경제 성장률이 2006년에 2007년 10%를 훨씬 상회를 했습니다. 근데 2020년에는 지금 2% 정도로 예측을 하고 있죠. 사실상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일단은 중국의 경제를 보시면 되겠는데요. 첫 번째, 계획 경제입니다. 중국은 완전한 자본주의와 완전한 시장 경제를 표방하고 있지 않습니다. 중국 정부에 의한 계획 경제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규제가 굉장히 좀 심합니다. 기업 마음대로 뭔가 일을 추진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상황하고 뭐 비슷하게 일단은 보시면 되는데 우리나라 60, 70년대, 80년대는 인프라 구축이 안 돼 있었기 때문에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건설, 댐도 만들고 고속도로도 깔고요. 그러면서 굉장히 경제 성장률이 높았죠. 사실 중국도 그와 같은 상황이라고 지난 한 20년 동안 그와 같은 상황이었다라고 일단은 보시면 되는데 우리나라와 중국과의 입장이 좀 다른 건 뭐였냐면 우리나라도 그때는 사실상 계획 경제였죠. 정부 주도하에서 계획 경제였지만 우리나라는 자본주의와 시장 경제 체제를 기본으로 하는 그런 국가였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공산당에 의한 계획 경제라고 그냥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오늘 노란톡에도 오전 브리핑 때도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저는 이것을 중국 계획 경제에 대한 시험대라고 지금 일단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어떤 방향으로 다시 나아갈 것인가에 대한 갈림길에 서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 뉴스가 좀 많이 나오고 있죠. 시진핑도 각종 규제를 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그리고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해서 굉장히 좀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뉴스가 일단은 나오고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그런 이슈 일단은 체크를 하시면 되겠고
중국 시장이 조금 불안해질 겁니다. 그래서 어차피 지금 2021년 연말이고 2022년, 23년 중국에 대한 이슈가 사실은 미국 시장에 대한 이슈를 더 앞질를 제가 중국에 관한 얘기를 더 많이 하게 될 그런 요인이 충분히 지금 있기 때문에 오늘부터 중국 시장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여러분 중국 시장도 굉장히 관심 있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이렇게 또 시장 이슈에 대해서 짚어주셨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중국과 미국은 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은 돈줄을 조이기에 나서고 있는데 중국은 또 유동성 확장하는 이 정책 방향에 나서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글로벌 시장은 경계감 속에서도 계속해서 강세장을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FOMC 회의에서는 어떤 이야기 나올지 또 신세계 리턴즈에서 발빠르게 전해드릴 테니까요. 계속해서 함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또 여러분들께서 노란톡으로 보내주신 모든 궁금증을 해결해보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참여 방법 화면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네, 노란톡으로 보내주신 첫 번째 질문부터 만나보도록 할게요. 박춘배님께서 보내주신 질문입니다. 마스터님 안녕하세요. 금리 인상이 되면 국내 증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이제 미 연준이 금리 인상에 나서게 된다면 우리 국내 증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일단은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되고요. 당연히. 네. 금리 인상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증시에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것이 이제 당연합니다. 제가 이제 금리 인상에 관한 것들을 9월 달부터 계속적으로 금리 인상 한다 계속적으로 일단 말씀을 드렸죠. 그 절차이기 때문에 일단은 말씀을 드린 거고, 금리 인상이 되면 어차피 우리 이제 시중 금리가 일단은 높아진다라고 그냥 기본적으로 그렇게 일단은 생각을 하시면 되기 때문에 주식 시장에 몰려 있는 돈들이 굉장히 크게 빠질 가능성이 많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우리나라 주식 시장에 있는 돈들이 미국으로 다는 아니죠. 미국으로 빠져나갈 위험성이 굉장히 크고,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도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고, 금리를 올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주식이라든가 뭐 부동산이라든가 여기에 대출로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셨던 그런 부분들, 조기 상환을 하시든지 아니면 굉장히 높은 이자를 갚으시든지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국내 금융시장에도 굉장히 좀 타격이 많을 거라고 일단 생각을 합니다. 단 변수는 한 가지 있죠. 지금 금리 인상에 대한 얘기가 본격적으로 된 거는 올해 1년 내내 일단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예방 주사는 지금 굉장히 잘 맞고 있다라고 일단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게 금리 인상의 여파가 장기적으로 갈지 아니면 단기적으로 갈지는 일단 시장의 상황에 따라서 그때그때 마스터를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 차트 잠깐만 볼까요? 네, 좋습니다. 네. 국내 선물 일단 차트를 좀 볼게요. 네. 제가 이제 주말 특강에서 해드렸던 말씀을 조금 다시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시장이 사실 초반에는 좀 좋은 흐름 보이다가 네네. 마지막 막판에 좀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커지면서 하락 반전을 했거든요. 네네. 제가 이제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이 검은 박스입니다. 검은 박스. 네. 검은 박스를 제가 노란톡에는 올려드렸는데요. 제가 그냥 커서로서 좀 표현을 좀 해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380 라인하고요, 400 라인입니다. 380과 400 라인을 지금 3개월 동안 계속 치고 있거든요. 네. 제가 노란톡방이나 아니면 신세계 리턴즈 방송에서 나올 때마다 말씀을 드리는데 380과 400 라인 이거를 깨야 됩니다. 깨고 어느 쪽이든지 매수 방향이든지 매도 방향이든지 안착을 해야 포지션을 정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제가 실전 매매에서는 아직까지는
박스 매매를 무조건 하셔야 된다라고 제가 계속적으로 일단은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바로 또 이 질문을 만나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시자님께서 국내 선물의 방향성은 어떤가요? 12월 들어서 국내 증시 분위기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요. 라고 살며시 이 기대감을 좀 드러내 주셨거든요. 자, 어저께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린 게 있었는데 네. 또 주말 무료 특강에서 네네네. 주말 무료 언급해 특강에서 주신 말씀을 내용이죠. 드렸는데요. 제가 360포인트와 360포인트까지 일단은 내려갈 수 있다. 아, 첫 번째 자리가 360포인트였죠. 네. 두 번째 자리가 320포인트. 360포인트였을 때 국내 코스피 지수는 2,750포인트. 네. 그리고 320일 때는 국내 코스피 지수가 한 2,300포인트 정도 여기까지 일단은 내려갈 수 있다라고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어저께 주말 특강에서 제가 조금 말씀을 한 가지 더 드린 건 뭐냐면 네. 360에서 370포인트였어요 원래 그 자리가. 근데 예. 제가 조금 눌림이 깊을 것으로 생각하고 360포인트를 일단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360포인트든 370포인트든 사실은 상관은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인데요, 여러분. 이렇게 보셔야 돼요. 자, 이게 360포인트까지 일단은 먼저 내려갈 것인가 아니면 위로 지금 440포인트 정도거든요. 440포인트까지 어떤 이슈, 어떤 모멘텀에 의해서 440포인트까지 일단 더 올라갈 것인가. 이 둘 중에 하나를 일단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국내 선물의 방향성 어떤가요? 라고 이제 마시자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네. 사실 어느 방향이 좀 더 확률이 높아 보이세요? 네네. 지금은요, 그냥 무조건 박스 매매하셔야 됩니다. 네. 무조건 400포인트를 안착을 해야 돼요. 자, 이거 보시면 380포인트를 넘어서 370포인트까지 내려갔는데 안착 못했죠. 그 다음에 이 봉 어떻습니까? 400포인트 넘어가지고 지금 고가가 402.50포인트였습니다. 402.50포인트였는데 다음날 바로 빠졌습니다.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노란톡에 검은 박스장을 지금 3개월 동안 해드리고 있거든요. 3개월 동안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380에서 400포인트 이거 무조건 넘어서 어떤 방향이든지 안착을 하는 이런 방향으로 보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계속해서 또 국내 시장을 좀 박스권 장세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질문 만나볼게요. 가즈아님께서 보내주신 질문이고요. 골드랑 오일은 어떤 전략을 써서 매매를 해야 할까요? 예, 이것도 차트 한번 좀 봐드리겠습니다. 네. 자, 골드와 제가 이제 한숨을 오일. 좀 쉬고 있는 건 골드 때문인데 네. 골드는 올해 정말 어렵고요. 12월에 정말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너무너무 어려운 장인데 자, 일봉 차트 잠깐 보겠습니다. 일봉 차트 보시면 지금 여기에서부터거든요. 여기가 12월 달부터인데요. 11월 23일, 11월 23일부터 딱 보시면 어떻게 매매를 할 수가 없는 이런 구간입니다. 원래 12월은 거래량이 굉장히 이제 급감을 하죠. 해외 선물도 마찬가지고, 뭐 증시도 국내 증시도 마찬가지고 거래량이 굉장히 급감을 하면서 사실상 12월 중순이 넘어가면 매매를 할 수 없을 정도의 굉장히 거래량이 굉장히 급감하는 이런 시즌인데 골드 같은 경우에는 11월 말부터 굉장히 조금 힘든 매매 구간이 가고 있습니다. 매매 구간을 가고 있고 골드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들이 혼자 매매를 하신다라고 하면 그래도 지표 있는 시간, 지표 있는 날, 목요일과 금요일이죠. 지표 있는 날에 그래도 그나마 조금 거래량이 실릴 때 하시는 거를 제가 일단 추천을 드리고 네. 골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상화폐로의 자금 이동이 확실히 좀 나타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 골드라는 상품에 대해서 좀 리셋을 제가 한번 해서 대응 전략을 내년 대응 전략을 아마 이번 주나 다음 주 주말 특강 때 말씀을 드릴 거고요. 네. 자, 오일 잠깐만 좀 볼게요. 네. 이제 장 시작 전이니까 잠깐만 좀 보겠습니다.
자, 오일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저번 주에 말씀드린 가격이죠. 72에서 73달러 제가 말씀을 드렸고, 자, 찍고 나서 횡보입니다. 찍고 나서 횡보고요. 오일 같은 경우에도 이거 계절적인 요인으로 일단은 보시면 됩니다. 오일은 12월 달에 수요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래도 매수 쪽으로 보시는 게 가장 적절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단, 지금 굉장히 많이 올라온 상태에서 조정 구간이기 때문에 제가 아침에도 노란톡에 박스 그려드렸거든요. 그 박스가 지금 70에서 74달러입니다. 70에서 74달러 여기에서 한 2일에서 3일 정도 2일에서 3일 정도 박스를 치다가 여기 5일선과 21선 보시면 어느 한 점에서 수렴을 하게 됩니다. 그게 한 72달러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수요일 정도 해서 72달러에 5일선과 21선이 수렴을 하게 되면 72달러에서 매수 포지션이냐 매도 포지션이냐 일단 가늠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일 같은 경우에는 72달러에서 죄송합니다. 70달러에서 74달러 박스장 대응을 하시고 수요일 날 72달러 선에서 매수 포지션, 매도 포지션 그렇게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노란톡으로 보내주신 또 여러분들의 모든 궁금증 해결해 봤고요. 지금 또 뉴욕 증시가 개장을 했습니다. 개장 상황 살펴보고 오시죠. 조금 전 출발한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혼조세 보이고 있습니다. 네, 현재 주요 상품 시세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나스닥입니다. 0.15% 하락한 16,304포인트 선 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골드입니다. 0.11% 상승한 1,786달러 선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 오일입니다. 0.6% 하락한 배럴당 71달러 선 지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로입니다. 0.2% 내린 1.128달러 선 지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또 개장 상황 살펴보고 오셨고요. 이어서 상품별 대응 전략 팻말 통해서 마스터님과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나스닥 현재 구간에서는 어떤 전략 가져가 보면 좋을지 팻말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해 주시고요. 들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아, 매도네요, 오늘은. 네. 자, 차트 한번 볼까요? 네. 보시다시피 엄청나게 좀 많이 떨어지고 있죠. 일봉 차트 잠깐 보겠습니다. 자, 일봉 차트 보시면 5일선 일단은 깼고요. 이게 만약에 내려간다라고 하면 21선이거든요. 16,223입니다. 16,223까지 일단은 하락 포인트 잡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굉장히 좀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 네. 지금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288포인트네요. 288포인트 저항시 매도 계속 일단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88포인트 저항시 매도를 일단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나스닥은 조금 이따가 다시 볼까요? 네네. 네,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캔들 한두 개 정도 더 본 다음에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88포인트 매도 일단은 보시고요. 이게 지금 들어가라는 얘기 아닙니다. 예, 참고만 하시고 이거 내려올 때, 내려오고 저항받을 때 288 라인에서 매도 일단은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요. 네, 지수 여기까지입니다. 나스닥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또 12월 FOMC 회의를 앞두고 이 경계 심리가 커지면서 지금 나스닥 현재 개장 상황 살펴봤더니 굉장히 좀 하락세 보이고 있는데 추후에 다시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고요. 이어서 골드 현재 구간에서는 어떤 대응 전략 가져가 보면 좋을지 팻말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준비해 주시고요. 들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골드 오랜만에 매수네요. 네. 자, 골드는요, 분봉 네. 차트보다 일봉 차트 먼저 보겠습니다. 네. 자, 일봉 차트 보면 지금 거래량이 굉장히 없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분 그러네요. 보세요. 자, 11월에는 거래량 그나마 괜찮았죠. 매매할 수 있을 정도 나왔는데 자, 제가 말씀드렸죠. 11월 말부터 급감했다. 11월 말부터 굉장히 급감하는 일단 이런 모습 굉장히 보이고 외면받고 있습니다. 있네요. 네네. 가상화폐 쪽으로 일단 자금이 조금 이동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이제 매수를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자, 기술적으로 보면 어차피 골드는요, 사실상 지금 기본적 분석이 안 먹히는 상황입니다. 자, 기술적으로 일단은 보시는 걸 제가 좀 많이 추천을 드리고, 골드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조금 많이 필요합니다. 거래량이 지금 별로 없기 때문에 캔들이 그래도 한 일주일 정도, 이번 주 정도 해서 얘가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자, 21선, 여기 초록색 보이시죠? 초록색 21선 일단 내려와야 됩니다. 내려오고 이 5일선, 파란색 선이 일단 위로 올라가야 됩니다. 5일선과 21선이 만나야지만 사실은 이게 제대로 된 차트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 차트는요, 이평선과 이 캔들이 항상 수렴과 발산을 반복을 합니다. 어떤 가격에서 수렴을 하고 위든 아래든지 발산을 하는 이런 모습을 계속적으로 보이는 게 그게 차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뒤로 좀 넘어가 볼게요. 네. 이런 점들에서 만나서 위쪽으로 수렴을 하고, 이런 점들에서 만나서 아래쪽으로 수렴을 하고, 자, 옆에 보시면 이 점들에서 만나서 밑으로 또 수렴을 하게 되죠. 발산을 하게 되죠. 자, 항상 차트는 수렴과 발산의 반복이다, 연속이다. 일단 이렇게 보신다라고 하면 이거는 뭐 깨지지 않는 만고불변의 진리거든요. 5일선과 21선은 무조건 일단은 만나야 되는 지금 상황입니다. 거래량이 별로 터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캔들에 대한 시간, 캔들 개수에 대한 시간은 굉장히 좀 오래 걸릴 것 같고요. 한 일주일 정도 보셔야 되는데, 5일선과 21선 아까 말씀드린 이 점, 제가 예측하는 걸로는 1793달러 선에서 5일선하고 21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1793달러 선에서 5일선과 21선이 일단은 만나고, 여기에서 제대로 된 발산이 되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좀 예측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5일선과 21선이 만나기 위해서는 양봉 캔들이 나와야 되고요. 이게 음봉 캔들로 나오면 이격이 더 멀어지겠죠. 5일선과 21선이 이격이 더 멀어져서 이때는 매도 포지션을 다시 보셔야 되는 상황이지만, 지금으로 봐서는 지금 거래량이 매도 쪽으로 쏠리기에는 거래량이 너무 적습니다. 너무 적기 때문에 일단은 일주일 정도는 5일선과 21선이 만나는 이런 그림을 그릴 가능성이 많다면 일단은 매수 쪽으로 방향성을 잡으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네, 골드 여기까지입니다. 네, 또 기술적 분석에 기반해서 골드 대응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이어서 5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일은 현재 구간에서 어떤 대응 전략 가져가 보면 좋을지 팻말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해 주시고요. 들어볼게요. 하나, 둘, 셋. 5일 오늘은 관망인가요? 네, 오늘은 일단 관망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자, 차트 잠깐 보도록 할게요. 자, 5일 같은 경우 일봉 차트 좀 먼저 보겠습니다. 자, 일봉 차트 보면 제가 항상 수렴과 발산을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네. 여기 보시면 이 점이죠. 여기가 지금 82.12달러입니다. 82.12달러에서 수렴을 하고 밑으로 발산을 하고 5일선과 21선이 또 한 점에서 지금 수렴을 하게 됩니다. 이 수렴점을 제가 아까 72달러 선으로 말씀을 드렸고, 70달러와 74달러 사이에 이 박스장 매매를 일단은 하신 다음에 수요일 날 넘어서 72달러 선에서 발산이 이루어질 것이니 수요일 날 포지션을 잡으라고 일단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계절적인 요인이 굉장히 좀 많은데 12월이 5일이 매수 방향으로 전통적으로 좀 강세인 달이라고 해도 벌써 지금 12월 중순이거든요. 12월 중순에서 12월 말까지는 정말 거래량이 굉장히 급감을 하는 이런 날입니다. 나스닥 잠깐만 좀 보실게요. 네, 나스닥을 바로 좀 보시면, 자, 네. 나스닥도 지금은 거래량이 조금 초반에 터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 예. 사실상 이게 지금 이슈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나스닥이 이 정도의 거래량을 지금 보이고 있는 거거든요. 원래는 나스닥도 잘 안 움직이는 그런 기간에 들어왔다라고 일단 보시면 되는데, 나스닥도 지금 제가 말씀드린 구간 아까 있었죠? 288 라인에서 밑으로 지금 쭉 빠지고 있습니다. 네. 혹시나 288 라인 들어가신 분은 전 저점인데요. 269까지 한 20여 포인트 일단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80틱 정도, 한 50만 원 정도죠. 네. 이 정도 일단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스닥을 제가 본 이유는 뭐냐면 거래량에 관한 말씀을 좀 드릴 건데, 사실상 12월입니다. 아까 드렸던 말씀인데요. 거래량이 굉장히 급감을 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짤막하게 일단 보시는
그런 포지션을 취하시는 걸 추천을 일단 드리고요. 5일 잠깐 다시 볼게요. 네. 자, 그래서 72달러 선에서 무조건 72달러 선에서 보세요. 70에서 74달러가 형성이 되면 박스장 매매. 그리고 수요일 날 한국 시간으로는 목요일 날 새벽 12시 반입니다. 목요일 날 새벽 12시 반에 재고 지표 나온 다음에 포지션 정할 겁니다. 그때 본격적으로 일단 5일은 매매를 하시고 아직까지는 관망을 하시는 걸 제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네, 5일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네. 또 오늘은 또 전 거래일에 그 상승에 대한 부담감 그리고 또 피로감이 나타나는 건지 3대 지수 모두 좀 하락하고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 또 변동성 지수 뜻하는 또 빅스 지수도 8% 넘게 오르면서 변동성이 큰 모습 보여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이렇게 또 시장 이야기 나눠봤고요. 또 마칠 시간이 벌써 또 됐는데 마치기에 앞서서 마스터님 한 말씀 좀 챙겨주시죠. 네. 제가 거시경제적인 말씀을 조금 많이 드리고 있는데 네. 여러분들 이제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움직이시고 공부를 하셔야 어떤 투자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수익을 내실 수 있는 그런 트렌드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노란 톡방에서 최대한 여러분들 서포트를 많이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자, 열정과 의지만 갖고 오시면 여러분들도 거시경제에 대한 그런 눈을 뜨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제가 미국 시장과 네. 중국 시장에 대한 얘기는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또 이번 주 이 무료 특강 주제가 또 내년을 대비할 수 있는 또 주제를 가져오셨던데 네네. 이번 주에 다룰 또 특강 주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소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나스닥하고 미니다우, 미국 선물 시장에 대해서 일단은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네. 변동폭이 굉장히 좀 크고 내년 이슈까지 엄청나게 좀 많은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흐름을 제가 짚어드리는 걸로 그렇게 주말에 특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또 함께해 주신 성견 마스터님께서 이번 주말도 여러분들의 내년 수익까지 챙겨드리기 위해서 일요일 밤 9시 30분에 여러분들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내년을 대비할 수 있는 나스닥과 오일 그리고 또 다우지수까지 살펴주신다고 하니까요.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샵 008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상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아직까지 남아있는 궁금증들은 방송 이후에도 노란톡 계속해서 열어두고 있으니까요. 노란톡 들어오셔서 이야기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샵 0082번으로 신세계라고 세 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거나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핸드폰 카메라 켜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 있는데요. 입장하실 때 코드는 1515 입력하시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합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 출신 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합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